오늘 두 번째 코너는 청년 때부터 시작하는 자산관리, 퇴직연금 A부터 Z까지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김미경 수석 공인회계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 세무 컨설팅과 직원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연금 업계에 종사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요.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게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관심이 진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 이런 걸 좀 체감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고객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퇴직연금이나 이런 개인연금에 대해서 혜택들을 매년 이제 개정하면서 혜택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제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세금 부분에 개정이 많이 돼서 세금을 잘 알면 연금을 통해서 저축과 절세를 모두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서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시간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연금과 관련해서 세금 이야기 좀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금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어떻게 또 나눠볼 수 있을까요? 연금과 세금은 이제 크게 나누면 법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개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건 이제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서 그 퇴직연금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사회에 적립을 해주게 되면 법인세 부담을 이제 덜어주게 됩니다. 법인세 비용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개인 측면에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또 나중에 연금으로 소득할 때 연금 소득에 대해서 저율과세 적용을 해주는 이제 소득세 측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금과 관련된 세금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 이후에도 저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저처럼 이제 본사 연금사업부 직원뿐만 아니라 각 지점에도 연금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언제든지 저희 신한투자증권으로 문의 주시면, 좀 각각 이제 개개인마다 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맞는 좀 자세한 도움을 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개인 입장에서, 개인 측면에서 뭔가 조금 세부담을 덜 수 있는 네.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좀 법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는 팁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그 우리나라 그럼 연금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 전에 이제 네.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보통 3층 탑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아래에 이제 가장 많은 포지션으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2층에 퇴직연금, 그리고 가장 제일 위에 개인이 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의무 가입이고,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운용하고 이제 보장을 해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고 뭐 금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또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좀 편안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층에 이제 네. 보시면 퇴직연금, 또 3층에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고요. 예. 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아두었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뭐 해지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는 좀 이렇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는 쪼개서 연금으로 받으면 좀 혜택을 강화해서 연금으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제일 위층이 개인연금. 네, 예.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작은 포지션으로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요. 대표적으로 IRP와 연금저축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내세우면서 네. 정책적인 혜택을 매년 점점 늘리고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중에 일환으로 이제 분리과세 한도를 1,200만 원이던 걸 올해부터 1,500으로 좀 어. 상향을 시켰습니다. 지금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일시에 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에서 좀 연금으로 나누어 받도록 정부에서 지금 유도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맞습니다. 실제로 뭐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연금저축액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금으로 나누어서 받으면 뭔가 좀 더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어,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예. 오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세금 측면에서 보면 퇴직금과 개인연금 저축액에 대해서 좀 그 시기별로 연금을 가입할 때, 또 가입해서 입금할 때, 운용할 때, 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다양한 연금 혜택, 그 세금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잘 알아서 미리 연금액을 모을 때, 또 잘 모아진 연금을 노후에 받을 때도 계획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세금,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죠. 나가는 돈을 좀 최소화하면서 보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금을 좀 잘 모으고 잘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세금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좀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연금 그 구조에 대해서 3층을 말씀을 주셨어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그러면 맨 꼭대기층이 개인연금, 사적연금이잖아요. 네, 이 네, 부분을 네. 좀 잘 해놔야 이게 사실 노후가 그렇죠.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이 개인연금이 아까 크게 IRP하고 연금저축, 연금저축, 네. 그거를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 IRP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퇴직금도 보관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연금저축처럼 개인 부담금도 저축을 해서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IRP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만들어진 건데, 처음에는 이제 퇴직금을 받는 용도의 통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들만 가입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미리 좀 재직 중에 가입을 하셔서 개인 부담금을 저축을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퇴직금 외에 개인 자금도 잘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제 소득이 있는 사업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똑같이 이제 사업자들도 세금 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똑같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시는 것처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뭔가 IRP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네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IRP하고 연금저축이 거의 이제 세금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용으로 진짜 비교를 하시는 음.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제 소득세법상의 혜택이나 과세 내용 이런 건 거의 유사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IRP는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부분들, 이런 다른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좀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차이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큰 차이점이 가입 가능 자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IRP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용으로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데, 연금저축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던 연금저축인데 지금은 이제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법적인 측면의 혜택들은 있지만 뭐 나이 제한이나 소득 제한 이런 거 없이 가입을 가능해서 뭐 미성년자들도 사실 가입이 가능하고 학생이나 주부분들도 연금저축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입 가능한 자격이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또 다를까요? 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 한도가 다른데요. 네. IRP나 연금저축을 합해서 세법에서는 연금계좌라고 부르고, 연금계좌. 네, 이 연금계좌의 1년 최대 입금 한도는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800만 원 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 연금 계좌 통틀어서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IRP를 통해서는 이 최대 한도인 900만 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내가 900만 원을 입금을 했다라고 하면 900을 입금했더라도 최대 한도인 900을 다 받는 게 아니라 600. 연금저축 한도인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을 이제 저축을 해서 세액공제를 다 받고 싶다 하시면 IRP에 다 넣던가 네. 아니면 이제 분산을 해서 연금저축에 600 이하로 넣으시고 나머지를 IRP에 이렇게 입금을 하시면 1년에 900만 원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연금저축으로 900만 원을 납입을 했을 때는 600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네네. 실제로 뭐 세금이 그렇게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이제 많이 질문 현장에서 주시는 부분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면은 세금이 그럼 900만 원이 줄어드는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아닌데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네. 계십니다. 그래서 9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건데요. 이 세액 공제율이 그럼 몇 %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다. 이런 경우에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이제 총급여라 하면 내가 받는 연봉에서 이제 비과세되는 것들을 제외한 급여를 총급여를 말하는데 이 총급여 기준으로는 5,500만 원 기준으로 이 5,500을 넘는 분들은 13.2% 공제율을 적용하고요. 이 5,500을 안 되시는 분들은 16.5% 네.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자분들은 총급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이분들은 이제 4,500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500을 넘으시는 분들은 13.2%, 안 되시는 분들은 16.5%의 공제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럼 900만 원 곱하기 나한테 해당하는 공제율 16.5% 이렇게 곱하면 900만 원 곱하기 16.5%하면 148만 5천 원의 그만큼이 세금을 절세가 되는 이제 거예요. 세금을 딱 줄일 수 있는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에서 그만큼의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IRP하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또 그 운용하는 상품 범위도 네네.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가 다릅니다. IRP는 이제 정기예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고 펀드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한데 퇴직금을 기반으로 한 계좌이기 때문에 좀 주식형 펀드 같이 이런 주식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는 70%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반면에 연금 저축은 정기예금 같은 원금 보장형 상품 투자는 불가능하고 이름이 이제 연금 저축 펀드 이런 경우에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 실적 배당형 상품만 담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 자산 투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 자산도 100%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가능 상품을 좀 잘 파악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투자 상품의 다양성 때문에 ETF나 이제 부동산 리츠, 채권 같은 투자가 가능한 이제 ETF나 리츠 같은 경우엔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는 증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이제 보험이나 은행보다는 이런 상품 측면에서 혜택이 많은 증권사로 연금 자금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게 뭐 IRP 연금저축이 뭔가 좀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간에 또 목돈이 필요해서 또 인출을 맞습니다.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맞습니다. 두 가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꼭 유의하셔야 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IRP는 이제 만 55세 전에는 일부만 중도 인출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열거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라든지 네. 뭐 부양가족이 장기 요양을 해야 될 이제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IRP에 이제 너무 무리해서 많은 금액을 입금하기보다는 좀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은 자유롭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저축에 좀 분산해서 입금하시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뭔가 좀 상품, 투자 상품 운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게 전문가가 운영하면 이제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수수료도 중요한 거 네,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돈은 크게 하고 나가는 돈은 이제 적게 적게 해야 해야죠,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포지션이 이제 세금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수료인데요. IRP 같은 경우에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이 두 가지를 모두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세금처럼 정해진 게 아니라 금융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 참고로 저희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얼마 전 4월 1일부터 좀 조건 없이 관리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금융기관들이 이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뭐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이제 IRP가 노후 보장이라는 연금, 이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고객들의 좀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뭐 이제 개인연금과 관련해서 뭔가 좀 절세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IRP 또 연금저축 차이점을 말씀 주셨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소득세 기본 체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좋은 말씀인데요. 네. 연금에 대한 세금이 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원이 이제 퇴직금도 있고 개인 부담금도 있고 거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또 다양하게 있을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 체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세 가지가 종합소득 합산과세, 분리과세, 또 분류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소득인데요. 네.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다양한 세목 이제 소득들이 있는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 이제 사업을 해서 발생한 사업소득, 이제 일을 해서 발생한 근로소득, 또 연금소득, 그 외에 이제 법에서 열거된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다 합해서 이제 하나의 세율 구조로 계산을 하는데 기본되는 그 세율이 누진세 구조예요. 네. 이 종합소득이라는 이 바구니에 담긴 소득이 커지면 높은 세율 구간에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지금 현행 세법상은 6.6%부터 최대 49.5%까지 네. 꽤 이제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많으면 좀 세율 부담이 그렇죠.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소득에서 이제 분리시킬 수 있는 소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네. 분리과세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그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분리시키는. 네. 분리되다 보면 좀 세부담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금융소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렇죠. 이자와 배당을 합한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고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 바구니에서 빼서 원천징수만으로 그냥 납세 의무 종결을 시키는 네. 보통의 이자소득 세율이 한 1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그 종합소득 구간이 6%에서 49.5%까지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게 아무래도 세부담을 유리하죠. 덜 수 있는 방법이 예.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계속 뒤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연금소득. 이것도 이제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사적연금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분리되는 소득에서. 이제 공적연금은 분리를 못 시켜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소득 합산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된다. 그리고 퇴직금도 제외시키고 난 후에 이제 재원이 뭐가 남겠죠? 수익 부분.
그리고 퇴직금이 아닌 개인 부담금이 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때 1년 연금액이 총 금융기간 합산해서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5.5%에서 3.3%, 기본 5.5%고 70세 넘으시는 분들은 4.4%, 80세 넘으시는 분들은 3.3% 이렇게 납세를 종결시키고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네. 또 방금 제가 이제 공적연금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퇴직소득도 제외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퇴직소득은 아까 종합소득 바구니에 담기는 소득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네.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퇴직소득이 네. 없죠. 예. 이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아, 이제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네. 분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 퇴직소득만의 별도의 과세 체계가 있어서 뭐 여기도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속연수를 감안을 해서 세율을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퇴직금은 한 번에 받던 연금으로 나눠서 받던 종합소득에는 합산될 일이 없다. 단독으로 퇴직금만 가지고 세금을 따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세 과세 체계 3가지 말씀 주셨네요. 종합소득 합산과세랑 이제 분리과세, 네. 분류과세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소득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사실은 이제 절세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서서 이제 IRP 뭐 연금저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말씀 주셨으니까 이 IRP와 관련해서는 또 절세가 어떻게 단계가 이루어지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IRP 절세에 대해서 보통 3단계로 구분을 해서 3단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입금 시점, 운용 시점, 또 인출 시점. 이제 인출 시점이라고 하면 계좌에서 빼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 소득을 이제 받는 그렇죠. 시점이겠죠.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입금 시점에는 재원이 이제 2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인 부담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를 연기를 시켜줍니다. 요거를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운용 시점에는 운용하는 상품이 뭐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뭐 예금이면 이자가 있을 수 있고 채권도 이자, 매매 차익이나 뭐 분배금 같은 배당 소득이 발생을 해도 그 금융소득세,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세전 금액으로 재투자가 되고요. 금융소득세 방금 앞에 설명드린 이자하고 것처럼 배당. 네, 예. 맞습니다.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세율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고소득자 분들은 이제 다른 일반 금융상품에서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이제 부담을 좀 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IRP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P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이 금융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세전금액으로 계속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다. 그때 이게 비과세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세금이 없다, 금융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네.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인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인출 시점에 과세를 하기는 합니다. 인출할 때. 네, 시점을 미뤄주고 또 연금으로 나눠받는 경우에는 세율을 줄여줍니다. 낮은 세율 적용을 하기 때문에 좀 늦게 내고 또 덜 내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절세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이제 이걸 3단계로 나뉘어서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네. 뭐 입금 시점, 그리고 운용 운용 시점, 인출 시점. 네.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절세 부분에 제가 대해서. 시점별로 한번 좀 자세하게 예를 설명을 들어서 한번 네네.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선 개인 부담금 입금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네.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IRP를 포함한 연금 계좌에는 연 1,800만 원까지 개인 저축액을 입금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입금 한도를 두는 상품들은 보면 혜택이 많은 상품들이에요. 네.
네, 이 IRP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800을 입금하면 900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5% 또는 13.2% 소득별로 본인에 해당 그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빼주게 되는데 네. 그러면 굳이 1,800만 원까지 입금할 필요가 있을까? 900만 원만 입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세액 공제가 네.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제받지 않은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지 않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도 납입 전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공제를 올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납입을 내년도 차년도 이후로 내가 마치 이제 그때 입금한 것처럼 아. 간주시켜서 세액 공제를 올해는 900이지만 내년도에 실제 입금을 하지 않더라도 올해 못 받은 900 초과 입금액에 대해서 내년 이후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도록 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1,800을 올해 입금을 해서 올해 900만 원 공제를 받고 올해 못 받은 나머지를 900만 원을 내년 이후에 받는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네네.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올해 총급여가 5,500 초과하는 근로자였다. 그러면 900만 원 곱하기 13.2% 예. 이렇게 계산하면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에 전환 신청을 해서 내년도 소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좀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내가 연금에 저축할 여력이 좀 없다. 이런 경우에도 과거에 좀 저축 여력이 있었을 때 많이 저축을 해둔 것 중에 세액공제 못 받은 이 900만 원을 올해 받는 걸로 신청을 해서 올해 소득이 뭐 5,500 이하였다라면은 16.5%를 곱하게 되겠죠. 네네. 그의 공제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소득으로는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또 차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납입 전환 신청은 딱 내년도까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년도 이후에 계속 이제 한도 없이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몇 년 지난 뒤에 3년, 4년 네네. 지난 뒤에 그때 좀 여력이 없다 하실 때는 과거에 몇 년 전에 공제 못 받은 거를 그것도 끌어다가 받으실 수 있죠. 괜찮네요. 네, 이것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팁 뭐가 있을까요? IS 계좌 활용하는 네. 팁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IRP하고 이름이 좀 비슷한데 네네. ISA라고 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연금 계좌는 아니에요. 연금 계좌는 아니고 기본 3년 만기로 운용을 하면서 일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이런 저축 계좌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입금이 가능하고 3년 만기 이후에 해지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 수익이 붙은 거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받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세테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필수 계좌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럼 IS를 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해지를 해서 이제 뭐 비과세도 받고 네. 9.9% 분리과세를 받은 뒤에 네. 이 자금을 IRP로 또 입금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입금 한도 제한이 아까 IRP는 저축액에 대해서 1,80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ISA 해지 자금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연 2천만 원씩 5년간 입금을 했으면 1억이 채워져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운용 수익까지 붙으면 뭐 1억 플러스 알파가 IRP로 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입금액의 10%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또 해주게 되는데 요 입금액의 10%는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IRP로 입금을 하면 기본 900만 원 여기다가 플러스 3천만 원의 10%인 최대 300까지 그래서 9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제율은 소득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총급여 5,500 이하인 근로자다 네. 이러신 분들은 2천만 원 곱하기 16.5% 이렇게 곱하면
198만 원, 거의 200만 원 가량 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정산 때 보면은 왜 세액공제 말고도 여러 가지 공제 그렇죠. 받으려고 하잖아요. 뭐 인적 공제도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해서 이런 네. 것도 공제받고 하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말정산을 예. 근로자분들이라면 매년 하시면서도 매년 이제 복잡하게 느끼시고 어려워요. 예. 항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매년 저도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여러 가지 공제들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크게 큰 틀에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을 할 네. 수가 있는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 소득에서 차감을 해서 이 세율 자체를 적용하는 그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인적공제나 뭐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게 이제 소득공제 네. 이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드린 IRP, 뭐 연금저축의 연금계좌, 요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액수에서 빼주는, 네. 세금 자체를 차감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네. 네. 거기에 이제 케이스를 통해서 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뭐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효과 이게 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좀 금액으로 사례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네. 같은데요. 총급여가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근로자가 한 100만 원가량, 118만 원 정도 절세를 하려면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를 해야, 얼마나 뭐 저축을 해야 가능한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제가 돌려봤습니다. 네. 요거 이제 몇 가지 가정을 넣어서 돌린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제 감을 잡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7천만 원인 근로자가 한 100만 원가량 세금을 절약하려면 연간 한 4,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긁어야 네. 소비를 해야 세금 절약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료비 공제도 있는데요. 네. 의료비는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을 하고 의료비로 만약에 절세를 한 100만 원가량 받겠다 이러시려면 900만 원 넘게 이제 이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930만 원 정도 네. 소비를 했을 때 한 118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교육비로는 720만 원을 소비해야 세액공제 한 11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비는 사실 요즘 교육비, 뭐 사교육비 이런 게 많이 오르긴 그렇죠. 했지만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사교육비에 대해서는 또 공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공교육비에 대해서 하고 1인당 그 한도가 또 300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이제 두 명 있다 하더라도 720만 원 공제를 채우기는 쉽지 않겠죠. 네. 반면에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900만 원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IRP 통장에 저축을 하는 것인데도 세금을 118만 원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IRP가 정말 세테크를 그러네요. 위해서 연말정산용으로 필수 계좌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축도 하고 절세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서 그 소득 측의 소득세 과세책에 보니까 지금 뭐 종합소득 합산과세 또 분류과세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퇴직소득세가 붙는 네, 맞습니다. 분류과세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퇴직금은 좀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무리 근속연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뭔가 좀 절세할 수 세율이-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세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돈에 대해서는 소득이 크니까 네. 세율도 좀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이제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속연수를 몇 년 동안 근속하고 1억 원을 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네.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게 되면 세금을 즉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그 세금이 한 426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계좌로 받으면 이 426만 원을 제외한 한 9,500만 원 가량을
네, 통장으로 받게 되고요. 네. IRP로 받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과세 이연 효과라고 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금 납부를 밀어주기 때문에 이 426만 원을 계산만 해놓고 입금은 1억 원 전부 세전 금액으로 IRP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요런 납부 시점에 연기가 되는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퇴직금에 대한 첫 번째 입금 항목 절세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세율이 이제 이분은 1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퇴직소득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략적으로 표를 준비해봤는데 한번 네. 보시면 1억 원 정도 10년 근무하고 1억 원 받으시면 한 4.26% 정도 네. 계산이 되는데 같은 1억 원이라도 20년 정도 근무하고 받으셨다. 그러면 세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1.23%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고요. 네. 퇴직금 한 3억 원이신 분을 볼까요? 그러면 10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한 3억 원 받았다라고 하면 세율이 확 올라가요. 그러네요. 14.3%까지 부담을 하시게 되고요. 똑같이 3억 원이라도 20년 근무하고 받으셨으면 또 6.6%로 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율이 확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현행법상은 그 법정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로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명퇴금이나 이런 법정 퇴직금이 아닌 뭐 희망퇴직금, 뭐 퇴직위로금 이렇게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으시는 것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반 계좌나 뭐 IRP, 연금 저축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퇴직하기 전에 중간 정산해서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팁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이 세율이 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 근속연수가 짧아서 세율이 높다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근속연수직 입사를 늦게 하신 게 아니라 쭉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간 정산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중간 정산 받은 이후로 근속연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속연수가 짧게 짧아지는 거네요. 계산이 돼서 세율이 좀 높게 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특례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퇴직하기 전에 같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있다 이러시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해서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과 지금 최종 퇴직금을 합해서 다시 정산을 해보는 거죠. 연말정산하듯이 다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금액이 합해지면 누진세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효과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커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퇴직하시기 전에 내가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걸 합할지 말지를 한번 체크를 하셔서 좀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DC 가입자분들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체크를 사전에 좀 본인이 내가 정산 특례를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이제 가상으로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미리 이제 알고 계시면 내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찌됐든 뭔가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P 안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이 발생을 해도 금융소득세로 부과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용하는 중에 금융소득세 회피가 된다. 그래서 금융소득세 납부가 되지 않는다. 이게 연금계좌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 그래서 매년 세전 금액으로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복리효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눈덩이 굴러가듯이 좀 큰 운용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 넘으면 원래 종합소득 합산되는 금융소득세의 특성을 좀 회피해서 금융소득세 종합과세에 대한 위험이 회피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단계 운용 중에 절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절세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인출 시점이죠. 인출 시점. 연금 진짜 받을 때. 받을 때 세금 납부 계속 미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를 이연시킨다, 세금 납부를 나중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금을 얼마나 부과를 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연금으로 쪼개받으면 일단 세금이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은 오시죠. 그렇죠. 네, 한꺼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는 맞아요. 거라면서요. 네. 예. 그래서 쪼개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요게 이제 또 IRP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천천히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금을 받는 거는 55세가 넘어야 연금 수령 자체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IRP에 퇴직금이 없다, 개인 부담금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 기간 5년도 같이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55세 넘으면 보통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IRP에는 이제 개인 자금 또 퇴직금 거기서 붙은 운용 수익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들이 섞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연금으로 쪼개받을 때 각각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서 그럼 어떤 거부터 받는 건지 이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서가 이제 섞이지 않도록 세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출 순서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걸로 인식하는 게 개인 부담금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요건 이제 순수한 내 원금이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개인 부담금 중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제 1,800만 원 입금 한도 중에 9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900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은 과세하지 않으면서 제일 먼저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금 원금이고요. 세 번째는 운용 수익과 개인 부담금 중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 이 부분은 이제 과세가 똑같아요. 수익 부분하고 개인 부담금 중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마지막으로 인출이 됩니다. 이렇게 인출할 때 연금 한도까지는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하는데 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을 합니다. 실제 연금 수령 기간이 만약에 10년을 넘는다. 그럼 7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적용을 해요. 예. 그 의미는 이제 퇴직소득세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 4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율이 10%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4%인 분도 있고 10% 넘는 분들도 있고 하시지만 좀 계산 편의상 10%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이 연금으로 받으면 7%가 되고 연금을 길게 가져가서 11년 차 이후부터는 6%로 더 다운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 때문에 좀 미리 연금 수령을 빨리 시작하세요 라고 추천을 보통 드리는데요. 네. 퇴직금 이제 목돈을 받았을 때 실제 연금이 바로 필요한 분들도 계시지만 뭐 퇴직을 한 회사에서 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회사에 재직하시면서 또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면 내가 이 지금 받은 퇴직금은 한 10년 뒤에나 연금으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이 퇴직소득세율을 70% 적용하는 게 아니라 60%만으로 세율을 더 다운시키기 위해서 미리 좀 연금 개시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카운트는 실제 연금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야 세금을 40%까지 감면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부터라도 미리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뭐 금액은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연금 인출을 시작하면 내가 진짜 연금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10년 후가 됐을 때 40%까지 세금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렇고요. 네. 수익 부분하고 개인 부담금 공제 부분에 대한 세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부분, 개인 부담금, 세액공제분. 네. 이 부분은 이제 세금 과세 부분이 똑같은데요. 일반 연금 소득세율인 5.5%, 네. 그리고 70세 이후의 연금 수령 시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 이렇게 저율과세를 적용을 하고 사적연금으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제가 분리과세 네네.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네. 예, 그래서 분리과세로 분류가 돼서
1,500만 원, 연금액이 1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로 별도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재원이 이제 두 번째 인출 순서인 퇴직금이 쭉 받으면서 재원이 소진되면 그 다음 이제 단계의 수익 부분이 나갈 때는 1,500만 원이 넘으면 세부담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퇴직금 나갈 때까지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개인 부담금 또는 운용 수입 부분이 나가는 시점에는 연금액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운용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연금을 중간에 뭐 연금액을 바꾼다든지 이럴 때에 따라서 그 시점은 고객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가입자분들한테 퇴직금이 이제 재원이 소진됐습니다 라고 그 시점에 SMS로 알림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부터는 연금액을 1,500만 원에 맞춰서 좀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연금 기간을 좀 더 길게 변경을 하시면 세금 손해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안내해드리고 좀 세금 손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까지예요? 네. 이제 한도가 예. 있어서 이 한도 이내가 네.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일반 해지랑 똑같이 쪼개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해지처럼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세 100% 그리고 운용 수익이면 16.5% 네. 기타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타 소득세도 이제 완전 분리과세예요. 네. 그래서 이 연금 소득 그 연금 계좌 안에서는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완전 회피가 가능하지만 네.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부담 자체는 약간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지금 궁금해하신 연금 수령 한도 예. 이 부분을 잘 이제 체크를 하시면 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안 네. 했는지에 따라 세율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 소득세법에서 네. 내가 1년에 연금으로 받은 이 금액을 연금으로 인정하냐 마냐를 적용하는 그 기준 금액이 되는데요. 계좌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10년 동안, 10년 정도 동안 거의 균일하게 나눠 받으면 다 연금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네. 취지로 만들어진 이제 소득세법 규정에 있는 그 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은 실제 연금을 아까 받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요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10년 동안 거의 균일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에 이 10년 체크는 연금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없이 내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5세 시점에 퇴직금을 받았다. 근데 연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놨다. 그리고 65세 되는 시점, 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내가 이때부터 연금을 받으려고 개시하고 뭉텅이 돈을 받더라도 이때는 연금 한도 체크를 하질 않아요. 네. 10년 동안만 한도 체크를 하는 부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액 다 연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뒤에 10년 동안 아무 액션도 하지 않다가 10년 뒤에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소득세 적용이 돼서 퇴직금에 대해서 30% 감면은 있지만 네. 40%까지 다운되지는 않아요. 근데 40%까지 다운시키려면 실제 연금을 1원이라도 네. 이제 이론상은 1원이라도 인출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강조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내가 연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라도 좀 체크를 하셔서 세금 손해가 없도록 좀 세금을 좀 더 절세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법이 13년 3월 1일에 처음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한도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5년 동안만 그 한도 제한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누기 10한 게 아니라 나누기 5한 금액을 한도로 인정하니까 한도 금액이 2배로 커지겠죠.
이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그러네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목돈을 좀 조기에 인출하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13년 3월 1일 전 계좌라면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무조건 IRP나 연금저축 같은 그 계좌의 가입일자만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이 그 재직 중에 가입한 퇴직연금 그 DC 계좌에서 네네. 돈이 전액 들어온 거다. 요렇게 하시면 DC 가입일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끌고 왔기 때문에 네. DC 가입일이 13년 3월 1일 전이다 이러신 분들도 5년 동안만 한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세금 절세 목적으로 지금 알아보다 보니까 내용이 쉽지가 않은데, 네, 맞아요. 이게 또 부득이하게 뭐 인출한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네. 또 적용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무조건 절세가 되는데, 네. 난 진짜 연금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상황상 너무 부득이하게 인출을 일시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인출이라고 네.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사유에 한해서는 55세 전에 뭉텅이 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이나 해외 이주, 네. 사망 이런 경우들이, 천재지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사유는 사실은 그 IRP나 DC의 중도 인출 사유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중도 인출 사유는 미리 좀 일부를 뺄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하고 있는 사유고요. 뺀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절감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좀 절세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이거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최대한 이제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고객님들마다 케이스가 다 다양하고 그렇죠. 개개인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설계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IRP나 연금저축 가입 전에 꼭 필수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P는 수수료가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이제 수수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은 내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절세 혜택 그 전략을 세우시면 되지만, 수수료는 내가 금융기관 선택만으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융기관마다 다르다. 그리고 저희 신한투자증권은 이 부분에서 좀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무료라는 예, 점.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는 시기, 금액, 방법에 따라서 좀 내가 실제 받는 실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좀 이렇게 어려우시면 저희 이제 신한투자증권 같은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좀 계획을 세우시고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연금도 이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도 투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내가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좀 운용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시고 연금 생활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연금을 활용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김미경 수석 회계사였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